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5에서 40mm, 남해안은 5mm 내외 정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높은 구름 사이로 가끔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추석 밥상에는 어떤 정치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여야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두고 추석 밥상 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선점됐든 또 민심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줬든 밥맛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명절 밥상 단골 메뉴인 정치 이야기로 우리 밥맛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 참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그리고 추석 당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유가연 캐스터. 네, 추석 당일인 오늘 연휴 기간 동안 오늘이 가장 붐비는 날이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막히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차가 많은 경부선은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경기에서 충청 넘어가는 길목에 교통량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경기 오산에서 천안 목천까지 거의 다 밀리고요. 청주 지역 옥산 분기점과 대전 비룡 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쪽으로 향하더라도 대전부터 옥산, 청주 휴게소 부근부터 경기권 안성까지 이 구간들에서만 총 61km에 걸쳐 느리게 이동합니다. 만약 남이분기점에서 중부 선택해서 하남 쪽으로 가신다면 진천터널까지 25km 구간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지고요. 다시금 일쪽과 모가 사이로 차 간격을 좁힙니다. 반대 남이 쪽은 경기권 빠져나오기가 더 힘듭니다. 하남분기점에서 중부 3터널까지 정체고요. 호남 지역으로 가는 서해안선 목포 쪽 역시 서서울 요금소나 비봉 일대 막혔다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이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호남 지역부터 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석임제에서 동서천 분기점 그리고 당진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각각 20여 킬로미터씩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오래간만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기소했죠?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이제 문제 삼은 발언들은 대선 후보 시절 때 발언이거든요.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9월 9일. 6개월이 지난 어제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휴일이고 그래서 검찰이 그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받느냐면요. 일단 수사 대상 발언은 크게 3가지였는데 이 중에 2가지는 기소를 했고요. 1가지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기소한 2가지 발언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고 답변을 한 거. 성남시장 때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했거든요. 경기지사 된 후에 알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김 처장 휴대폰을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 되기 전에 번호를 저장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를 했고 또 성남시장 시절에도 알았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김 처장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딸하고 영상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김 처장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으로부터 이 성남시장 사무실에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아니라고 거짓말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은요? 예,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된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에 경기지사로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즉 정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는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요청을 한 거고 그렇게 압박은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는 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기소 안 한 발언도 있는데요.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보고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몰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본격적인 의혹 수사에 대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 이런 것들이 소위 본류 사건,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보는 거라서 그 전 단계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이 아니다. 정치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모두 나서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이뤄진 그날 밤에 바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을 했는데요. 억지 기소, 발목 잡기, 권력으로 먼지 털기, 보복 정치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영수회담 하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원래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영수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복 정치는 그만하고 민생에 힘을 모으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한 표현 써서 비판했거든요. 이 표현들을 전해드리면은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다. 특히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또 말꼬투리 잡아서 대선 경쟁자,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죠. 네, 두 건을 고발했는데요. 두 건 모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와 똑같은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에 거짓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일 월요일에 고발했거든요. 이 어떤 발언이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대선 경선 토론회를 할 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예. 어떤 취지였냐면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한테 주식 거래는 다 맡겼고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에도 고발했거든요. 역시 혐의는 같고요.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펜던트, 팔찌, 브로치 이렇게 3개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다 합치면 6,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대선 후보 때 재산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보석료 신고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보석도 500만 원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누락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3개 중에 2개는 빌린 거고
한 개는 소상공인한테 산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빌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무가 연관돼 있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착용을 했기 때문에 빌린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됩니다. 즉 기소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거든요. 재임 중에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고발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고요. 즉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모두가 나선 거고요. 예. 수사 범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도 언급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학력 의혹이에요. 요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회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담았는데 요거는 커바나 콘텐츠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이제 전시회할 때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민주당이 제기를 한 겁니다. 특검 규모는 최대 100명이고요. 특징은 특검팀의 3분의 1은 공수처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검사들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법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특검을 추진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인데 소위 상원이라고도 법사위가 불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일정 수의 의석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의석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외에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에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발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의된 특검법 대상 수사 대상 중 하나가 허위 이력 의혹이잖아요. 네.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게 논문 과연 이게 표절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예. 일부 교수 단체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모두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맞습니다. 앞서서 국민대에서는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대상 논문은 총 4개입니다.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이고요. 나머지 3개는 학술지에 올린 논문 3편인데 이 4편을 검증해서 국민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표절률이 12에서 17% 정도 된다. 그러니까 표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나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표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국민대의 입장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검증단이란 이름으로 14개 교수 및 학술단체가 모여서 다시 한번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4개에 대해서 표절의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던 논문. 이게 아바타를 이용한 운색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이거든요. 2008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문장이 860개인데 220개가 출처 표기 없이 베껴 썼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47쪽 가운데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건 8쪽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가져오고 왔느냐.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그리고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 또 사주팔자나 생로병사 블로그 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붙여서 썼다라고 이 검증단은 주장을 했고요. 이 검증단에서는 이런 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에 썼던 학술 논문 3편도 모두 문제 삼았는데요. 아이디어 표절을 비롯해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모두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온라인 운색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는데 예. 여기에서 이게 앞서서 논란이 됐던 게 회원 유지 이 부분을 영어로 바꿀 때 멤버 유지라고 썼는데 이 유지가 그야말로 이제 발음 나는 대로
YUJI 이렇게 적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논문의 표절률이 이번 검증단에서 보기로는 42.4%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118개인데 이 중에 50개 문장을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논문에 대해서도 모두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검증단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부 단체를 거론하면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기소, 윤석열 대통령 고발,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엔 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죠. 맞습니다. 검찰이 배모 전 사무관을 그제 재판에 넘겼거든요. 이 배모 전 사무관은 김혜경 씨의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 2년 동안 법인카드 2천만 원을 유용을 했고 또 그중에 180만 원은 김혜경 씨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고 기소한 겁니다. 이번 혐의도 크게 보면 공직선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어제였고 그 전날인 그제 기소를 했습니다. 다만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범이 기소되면은 공소시효를 중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공범으로 이 배모 전 사무관을 본 거고 사실은 김혜경 씨를 윗선으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남겨두겠다. 일단은 중단시키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 이 말이로군요. 네. 네. 대통령과 그 부인, 야당 대표와 그 부인 참입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소식으로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죠? 네, 원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었잖아요. 예. 원래는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게 바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입니다. 5선으로 국민의힘 내 최다선 의원이에요. 비대위원장이 바뀐 거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자리가 별로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냈는데 원래 낼 게 좀 예측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내게 되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썩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로는 똑같은 사람을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법원하고 싸우는 그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아직 임명을 안 했거든요. 추석 동안에 고민을 해보고 그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비대위원들은 전원 이전에 했었던 사람들 말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시점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관리형 비대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짧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막 임명이 됐는데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핵관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도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랑 싸웠던 윤핵관 인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이 겸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반발이 나왔어요.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박수를 안 쳤고 반대한 사람도 더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처분 신청 또 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냈고요. 그러니까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했으니까 정진석 비대위도 당연히 무효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동아하고 인터뷰했던 게 공개가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판을 했어요. 코미디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추석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밤에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려서 달맞이가 어렵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낮 동안은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져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대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북상 중인 12호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귀성 귀경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오가는데 모두 8시간은 잡으셔야겠습니다.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 이상, 반대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6시간은 걸리고 있는데요. 도로별로 특히 교통량이 집중된 구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대전에서 옥산까지, 또 목천에서 안성 사이 지나기 어렵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나 북천 안에서 목천 쪽 정체고요. 옥산 일대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선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 사이 정체가 깁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석임제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과 당진에서 서해대교 구간 모두 20km 넘게 막히고요. 목포 방향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가 깁니다. 오늘 수도권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일산 쪽으로, 서하남에서 강일까지, 별내에서 사패산 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계속해서 판교 방향으로 자율에서 송내 쪽 이동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이민족 최대 명절이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한가위를 맞은 거죠. 그런데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수확이라는 단어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위인 오늘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우리 정치의 현실 진단하고 나아갈 길, 그 희망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지내신 바 있고요. 지금은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섭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사는 김재섭입니다. 예. 도봉갑 당협위원장이니까 지역구 계신 주민들하고 함께 계시기도 하고 많이 만나셨죠? 예, 요 연휴 기간 내내 저는 이제 뭐 지역에서 인사도 드리고 지역분들이랑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그 주민들께서 요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검찰은 야당 대표 기소하고 야당 대표 부인 그 수사하고 야당은 대통령 고발하고 대통령 부인 특검법 발의하고 이런 정치 뭐라고 합니까? 요새 TV를 보기 싫다고들 많이 그러세요. 심지어는 특히 이제 여권을 지지하시는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면 등짝을 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좀 하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뭐 어떻게 힘을 실어줬는데 왜 당이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쓴소리들을 너무 많이 이번 추석에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부 사정 때문에 등짝까지 맞으셨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경찰 그리고 맞고발에 또 특검법 발의 이런 거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은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추석 밥상에 정치적인 이슈를 좋은 이슈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오래된 정치권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좋은 내용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짜다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 서로를 맞고발하고 뭐 쌍특검을 하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수사를 종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석 밥상에 정치적 이슈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추석 밥상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뭐 여야가 협치도 하고 때로는 어떤 뭐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도 좀 우리가 미래를 좀 이야기하게 되고 이럴 예. 때 가족끼리 한번 희망도 품어보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만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 어느 쪽 한쪽 편을 들고 계시던 분들도 요즘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기 싫다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왜 정치라는 것이 없어지고 다들 이제 수사만 남았냐 이런 그러게요. 얘기들을 뭐 공공연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예. 실제로 저도 굉장히 큰 위기 의식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고 예. 마찬가지로 여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대위가 일주일이 가느냐 열흘이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느냐 예. 정말 시한부처럼 마음조려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뭐 대통령에 대한 뭐 허위사실 공표까지도 야당에서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예.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사법적인 그러게요. 문제들로 귀결이 돼서 저 역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발탁돼서 지금 한참 정치권 뛰어드신 지 몇 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정치 하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법대 출신인데 법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정치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법적인 내용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예.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좀 갖는다 그러면 예. 예를 들면 그간 우리 정치권에서 해내지 못했었던 캐캐묵은 문제들, 뭐 연금 문제라든지, 예. 뭐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련해서 선명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예. 또 하나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외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가지고 그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여의도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역할들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런 경로들은 다 막혀버리고 결국 사법이 정치를 지배해버리고 예. 또다시 정치는 사법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정치와는 많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가서 그동안 그 소외되어 왔던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그 목소리 내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묵살됩니까? 어떻습니까? 한가한 소리 한다라는 한가한 소리 이야기들도- 한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영업 정지 그 영업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많은 그 이 소매상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제한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예.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는 이제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 정지 처분을 6주 동안 당했는데 예. 사실은 월급쟁이들도 한 달을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팍팍해지고 뭐 아득해지고 그러는 것인데 6주 예. 동안 한 푼을 벌지 못하는 그 체육계 인사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고 그분들은 또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나서 심지어 또 체육관을 다니시는 젊은 세대들 실제로 그 실내 체육에 등록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예.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운동 얘기를 하고 있니 체육 얘기를 하고 있니라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치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예. 내 건강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소되기를 정치적으로 풀어주기를 바라는 세대들이 너무 많은데 예. 이것을 그냥 한가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기성세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고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등짝까지 맞으면서 뭐 실망도 하시면서 그러나 목소리를 낸다고 관철되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 너무 적고요. 이게 결국 정치적인 힘이 생기려면 그 목소리를 내주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정치인들은 실제로 현역 정치인, 그러니까 원내에 진입을 해서 뭐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린다든지 아니면 여론 형성에 조금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처해지는 부당한 절차들에 대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예. 그 목소리가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 그렇죠. 수 자체가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는 투표권도 없고 게다가
그 의총에 들어가서 반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 절차적 부당함이 눈앞에서 목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무력하게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그냥 한마디로 절차적 부당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뭐 저희 프로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뭐 각자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만 김재섭 위원장은 지금 비대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는데 또다시 비대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애초에 법원의 판단을 명백하게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나라는 저는 심각한 회의가 좀 들었어요. 예. 사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의 비상 상황이 자기적이고 그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도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을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비상 상황이 정의됐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봅시다. 예. 그러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또 너도 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또 좌절되고 결국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이 비대위의 운명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모르죠. 그러니까 마치 도박을 하듯이 예. 지도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절차대로 갔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예. 왜 이렇게 일을 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순리와 절차대로 갔다는 건 어떻게 갔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도 그렇고 예.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면 되는 복원하는 거 문제거든요. 된 거다. 예, 우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을 다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그렇게 내보내지 않고라도 예. 충분히 최고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시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뭐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결정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 무조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해임시키고 지도부에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예. 스텝이 계속 꼬이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줄줄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까지 잘못 끼워지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 정치, 새로운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네. 요즘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싸가지론 같은 건데 예. 왜 말을 그렇게 밉게 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싸가지론으로서 정의하기에는 그가 담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논쟁적이고 늘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이 전혀 관심 없었던 문제였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몰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불편한 주제를 굳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또한 전장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왜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날을 세우느냐 우리 예. 사회적 약자를 더 보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파 정당 내에서 계속 묻어두고 조금 더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주제를 예. 훨씬 선명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편익에 맞게끔 그 정치적 아젠다를 세련화하는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말하자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제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론을 그저 이것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전부 치부해버릴 수 있는 문제인가에 예, 대해서는 예.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 10여 분 인터뷰하면서 지금의 여야 관계 전반 또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 다 이제 좀 한탄스러운 어조로 개탄을 하셨는데 이거 좀 네. 새로운 정치를 가려면 누가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기득권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상 기득권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이 뜻한 바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또 내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 끊임없이 노선 투쟁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또 세력화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연합도 하고 예. 때로는 기성세대와 또 기득권과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노력들을 저희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세력화해서 기득권과 싸울 땐 싸우고
뭔가 바꿔내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무쪼록 그렇게 좀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보고요. 국민의힘 네.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비대위원 지내신 바 있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국민의힘 쪽 인사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요즘 주변 분들 만나면 요즘의 정치에 대해서들 뭐라고들 말하십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서는 서로 이제 저기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가 예. 더 만연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도 문제 있지만 저기보단 낫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위 반사이익의 정치 같은 건데 예. 한국이 이제 그간 양당제로서 이제 정치가 이끌어져 온 면에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런 어떤 상대 당보단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잘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을 드러내는 예. 이런 식의 좀 정당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상대보단 낫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상대는 죽어야 한다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발하고 특검하고 기소하고 이거는 죽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예. 그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고 예. 그런 어떤 갈등과 타협이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낼 거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순간 예. 이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선한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상대를 존중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데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이런 정치하려고 정치권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 와서 제일 크게 느낀 어떤 한계랄까 좌절갈까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그 비대위원을 할 때가 예. 대선에서 패배한 후 민주당이 예. 그때 비대위원을 했었을 때인데 뭐 물론 되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예. 민주당에서 조금 밀어붙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진 다음에 우리가 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서 검찰개혁을 당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다는 것은 되게 오만한 짓이다. 예.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잘 잡지 못했다든가 예. 아니면 더 큰 개혁을 바랬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 사실 그때 저는 당내에서 되게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검찰개혁도 되게 중요하지 않냐. 예. 너가 그렇게 내부에서 의총까지 통해서 결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자체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더 큰 반박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반박을 좀 넘어서 뭐 예를 들면 당을 나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몇 분을 보면서는 네. 이렇게 되면 이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 그렇죠.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되려 민주당은 아주 좁은 정당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예. 그때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른바 당 지도부가 정하는 노선대로 우르르 다 몰려다니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한국이 되게 다당제였고 그리고 한 당이 비교적 좁은 시민들을 대변해도 된다고 하면 저는
당내에서 이견이 좀 적게 당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시민 대부분의 이야기를 정치로 받아서 효능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양당의 이야기가 아주 단일하게 수렴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노선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억압하는 주장은 저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내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예. 조금 누차 이야기 드리는데요. 예. 보통 시민들은 잘 아시진 못할 것 같은데 당은 중앙당이 있고 시도당이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경우. 근데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직이 대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임명되다 보니까 사실은 당의 지역위원회에 임명된 청년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청년정치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직선제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의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아주 뿌리 단계에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 체제를 갖는 것, 예. 이것이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 청년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 청년 네. 당원들이 스스로 뽑은 청년위원장이 지역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도 내고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정치를 보면 특히 최근 몇 번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선거의 진쪽마다 네. 다들 청년 정치인들을 비대위원이다 뭐다 영입하고 잠깐 이미지 어떻게 보면 포장지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장지 정도로라도 우선 그렇게 그 권한을 줄 필요는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권한을 주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게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미지만 차용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그 경험을 한 청년 세대가 다른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결론으로서의 어떤 청년 정치가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노력이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지 차용으로라도 자꾸 더 하면 할수록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참.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된 이준석 대표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내쳐졌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자격과 관련돼서는 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출마 못했죠. 네, 박지원 위원장께서 주장하셨던 내용 자체가 비토당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저는 박지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 해갈 거라고 보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청년 정치를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한마디씩만 하신다면. 대통령께는 사정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의 문제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생기는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주장을 이재명 대표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김건희 특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만 저는 좀 길게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계 문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것을 보이는 것을 2023년, 2024년에 해야 아마 성공한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러니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맞불 놓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 예, 반사 이익의 정치와 결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민주당이 되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게 현실이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민생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쪽이 이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올까요? 근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예. 2010년도에 그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로 맞아요. 밟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가위 날 맞아서 여야의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싸우는 정치 함께 개탄하고 아주 길고 오래 걸리더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합시다라는 목소리는 똑같고요. 또 우리 정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한계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당내에서 기득권과 싸워나가야 한다. 길게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뭐 약한 힘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마무리 짓고요. 잠시 뒤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진창과 진탕이란 표현이 뒤섞여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 알아볼까요? 먼저 이때는 진창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 내린 비로 길바닥은 진창이 되어버렸어. 또는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땅이 온통 진창으로 변해버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진창과 비슷한